형, 생일 축하해.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그 세 글자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 40년 만에 처음 받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7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시장에 나갔고 아들 내외는 미국에 있으니 전화 한 통 오면 다행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생일 같은 건 기억도 못할 겁니다. 재민이와 저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58년 4월 15일. 엄마들이 같은 병실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구로구 낡은 빌라 3층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살고 재민이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삽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직접 만난 건 87년 여름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말입니다. 그날 그 문자 한 통이 제 안에 묻어뒀던 모든 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그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조용히 세면장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67세 치고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택배일 2년째,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명절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아직 팔팔하다.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거운 박스를 들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긴 싫었고요. 택배 집화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시 그 문자를 꺼내봤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 재민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20살이었을 때 술 먹고 밤새 떠들던 그 목소리. 승호야,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집 사고. 야, 꿈 크네. 우린 신림동 놈들이잖아. 그래서 뭐 어때? 노력하면 되지. 재민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음영처럼요. 집화장에 도착하니 김 사장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승호 씨, 오늘 생일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신분증 볼 일 있었잖아. 4월 15일이더만.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고. 고맙네. 김 사장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5살 많지만 허물없이 지냅니다. 택배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승호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내가 보면 알아. 사람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일을 87년 여름 그날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또 꺼냈습니다. 답장을 써봤습니다. 재민아, 고맙다. 지웠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잘 지내니? 40년 만에 하는 말이 이게 뭡니까? 결국 답장을 못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도 못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고기라도 사올 걸 그랬어요. 이게 어디야? 미역국이 최고지. 준혁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대요.
그래. 아들은 결국 전화 안 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을 테니까요. 미역국을 먹으면서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재민이 기억나? 아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 사람 얘기를? 아니, 그냥, 당신 그 사람 생각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도 뭐요? 4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아내는 화가 난 것처럼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국물을 마셨습니다. 짜더군요. 아내가 소금을 많이 넣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재민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안에 몰래 숨겨둔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사진. 재민이와 저는 맨 앞줄 가운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짧은 머리에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 이때부터 우리는 다른 학교를 다녔습니다. 재민이는 공업고등학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주말에 만나면 재민이는 작업복 냄새가 났습니다. 승호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 나는 기술 배워서 돈 벌게. 너도 대학 가면 되잖아.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내가 벌어야 해. 재민이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셨습니다. 재민이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청 공무원이셨으니까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낼 수 있었습니다. 77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민이는 축하한다며 소주를 사줬습니다. 야, 넌 성공해야 돼. 나까지 먹여 살려야지. 바보야, 너도 잘 될 거야. 난 공돌이인데 뭘. 그래도 기술 배우면 어디 가서든 먹고 살 순 있어. 대학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80년 봄 학교에선 시위가 매일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휩쓸렸습니다. 승호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재민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러는 게 맞아. 지금 세상이 잘못된 거잖아. 그래도 조심해라. 결국 제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5월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적? 그 단어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한동안 저를 안 봤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셨습니다. 승호야, 이제 어떡하니? 재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너무 낙심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뭘 다시 시작해? 난 이제 끝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가 겨우 22이야. 끝은 무슨. 재민이는 제게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습니다. 재민이가 다니던 공장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술 배워. 그러다 기회 되면 우리 둘이 뭐 해보자. 그렇게 저는 인쇄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2년 재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승호야, 우리 독립하자. 우리끼리 인쇄소 차리는 거야.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몇 년간 모았어. 500만 원. 너도 좀 보태면 될 것 같아. 500? 그걸 어떻게 모았어? 밤낮으로 일했지. 야간 수당 다 모으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재민이는 저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제 돈을 보탰습니다. 200만 원. 아버지께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하겠다면 해봐라. 대신 책임감 갖고 해. 아버지는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림동 골목 안쪽에 작은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승재인쇄소.
우리 이름을 하나씩 땄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재민이는 영업을, 저는 기술을 맡았습니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명함, 전단지, 소책자, 밤샘 작업도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 내년엔 기계 한 대 더 들이자. 그래, 점점 키워가는 거지. 재민이는 그해 결혼도 했습니다. 저도 중매로 정수기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84년, 85년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86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줄었습니다. 큰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경쟁이 안 됐습니다. 재민아, 이거 심각한데.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재민이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부를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87년 초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승우야, 내가 큰 거래처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근데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해. 기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거든. 얼마나? 한 2천만 원? 그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대출 받으면 돼. 거래처가 확실하니까 은행에서도 빌려줄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민아, 지금 우리 상황의 대출은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기회야. 이 거래처만 잡으면 우리 확 크는 거야. 그래도, 승우야, 넌 항상 그래. 너무 조심스러워. 사업은 때가 있는 거야. 결국 우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민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공동 보증을 섰습니다. 새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재민이는 신이 났습니다. 봐봐, 이 정도 장비면 대기업이랑도 경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거래처는 끝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재민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2천만 원 대출과 새 기계만 남았습니다. 일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석 달 뒤 우리는 은행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승호야, 미안하다.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87년 6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인쇄소 기계를 담보로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승호야, 내가 뭐라도 해볼게.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며칠 뒤 재민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승호야, 만나자. 신림동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재민이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승호야,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 뭔데? 내가 아는 선배가 있어.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인쇄소를 사겠대. 우리 인쇄소를? 응. 기계까지 통째로. 대신 우리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우리한테 직원으로 일할 기회도 주겠대. 그건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빚은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승호야. 재민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 선배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 뭔데? 우리 중 한 명만 데려가겠대. 둘은 안 된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승호야. 근데 생각해봐. 한 명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다행 아니야. 나머지 한 명은 다른 데 취직하면 되고. 그래서
그 선배가 나보고 오래. 재민이가 저를 똑바로 못 쳐다봤습니다. 선배가 나를 예전부터 알았대. 그래서 나랑 일하는 게 편할 것 같대.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승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내 목까지 벌어서 나중에 다 갚을게. 됐어. 내 잘못 아니라니까.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쇄소는 정리됐습니다. 재민이는 그 선배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구직 신문을 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재민이를 길에서 봤습니다. 신림역 앞이었습니다. 재민이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민아.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재민아, 나야.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재민이는 옆 사람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민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신혼집이라고 들었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승호야, 왜 여기까지? 야, 낮에 왜 그랬어? 못 본 척하고. 아, 그게 우리 사이가 뭐라고. 길에서 만났으면 인사라도 하지. 미안해, 승호야.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우리 사장이었어. 그래서 좀 그랬어. 사장이면 어때? 친구 만났다고 인사하면 되잖아.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그럼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승호야,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일이 바쁘면 친구도 못 알아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민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호야, 여기서 그러지 마. 들어가. 싫어. 너 지금 나한테 뭘 숨기고 있잖아. 대체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재민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재민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승호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 뭐가 힘든데? 나한테 말해봐.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안 돼. 재민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재민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몇 주 뒤 저는 재민이가 일한다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신림동 어느 건물 2층이었습니다. 대성기획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민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친구인데요. 아, 잠깐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재민 씨 찾으시나요? 네. 재민이는 여기 없는데요. 한 2주 전에 그만뒀어요.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만뒀다고요? 네,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돼요. 사장님이 화나서 난리예요.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재민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저는 재민이네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아내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재민이 친구 이승우라고 합니다. 재민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재민이는 없는데요. 언제 들어오나요? 모르겠어요.
요즘 집에 거의 안 와요. 재민이 아내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당신이 친구면 모를 리 없잖아요. 제가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재민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습니다. 짐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요즘 도박을 해요. 뭐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돈을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빚이 엄청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도박 빚 때문에 해고당한 거예요. 그동안 회사 돈까지 손댔대요.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재민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재민이가 왜 저를 피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재민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당구장, 술집, 친구들 집. 하지만 아무도 재민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민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호야, 재민이가 사고 쳤구나. 네. 무슨 사고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다쳤대.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승호야. 재민이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승호야. 나 완전히 망했어. 무슨 일이야, 대체? 재민이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쇄소가 넘어간 후 재민이는 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동료들이 주말마다 화투를 쳤습니다. 재민이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게 땄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그때부터였어. 내가 미친 거야. 그 돈이 너무 쉽게 느껴졌어. 재민이는 점점 더 자주 도박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이겼습니다. 하지만 곧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엔 딸 거라고 생각했어. 계속 돈을 걸었어. 회사 돈도 빼돌렸어.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당했습니다. 승호야, 나 이제 진짜 끝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재민이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창피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우리 같이 망한 인쇄소 일도 내 잘못이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대출받자고 했잖아. 재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승호야, 난 너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길에서 만났을 때도 그래서 피한 거야. 저는 재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지. 어떻게? 망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줄게. 뭐? 너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좀 빌릴 수 있어. 안 돼, 승호야. 그건 안 돼. 닥쳐. 이럴 때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500만 원. 승호야, 친구를 돕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도박 빚은 밑빠진 독이야. 잘 생각해라. 네, 아버지. 그 돈으로 재민이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재민이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았습니다. 재민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승호야,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괜찮아. 천천히 갚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민이가 또 도박을 했습니다. 승호야, 미안해. 한 번만 더. 야, 박재민. 저는 처음으로 재민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신없어? 내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또 도박을 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멈출 수가 없어. 그럼 병원 가. 치료받아. 치료비가 어디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재민 씨는 당신이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기 곧 태어나는데, 아버지 병원비도 나가는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재민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나도 이제 더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알겠어, 승호야. 내가 미안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겠어?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재민아, 제발 도박 끊어. 그게 유일한 길이야. 알겠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87년 10월이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회사에 다녔습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걔 외국 나갔다더라. 아니, 강남에서 사업한다던데. 무슨 소리야. 재민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더 도와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 끝까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 말처럼 저도 제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67번째 생일날 받은 그 문자. 형, 생일 축하해.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민아, 고맙다. 너도 잘 지내고 있니?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응, 형. 나 잘 지내. 만나고 싶다. 나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있어. 신림역 앞 그 선술집 아직 있더라. 거기서 보자. 알겠어. 토요일 오후 저는 신림역 앞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그곳. 간판도 똑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재민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보기만 했습니다. 형, 재민아. 우리는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를 갖다 줬습니다. 너희들 예전에도 여기 자주 왔던 분들이지? 나 기억나. 네, 맞아요. 재민이가 옛날만큼 말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형, 나 정말 오래 궁금했어. 어떻게 사는지. 나도. 나는 형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재민이는 지난 40년을 얘기했습니다. 87년 이후 재민이는 정말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박 빚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어머니 집도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90년대 초 재민이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잤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봉사자가 나를 구호소로 데려갔어. 그곳에서 재민이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았습니다. 형,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재민이는 조금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막노동.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15년 걸렸어. 2005년 재민이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성실하게 했어. 철물점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재민이는 성실함으로 신용을 쌓았습니다. 2010년대 재민이는 작은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운도 좋았어. 건설 경기가 좋았거든.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회사 소유야. 내가 사는 곳은 따로 있어. 그냥 회사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 대단하다. 아니야, 형. 나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야.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 그동안 형한테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형. 형은 충분히 했어. 그때 형도 힘들었잖아. 근데 나를 도와줬어. 나는 그걸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40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창피했어, 형.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형한테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어.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 바보야. 맞아, 나 바보야. 그래서 형 생일날 용기 내서 문자 보낸 거야.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재민아,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 외로움. 형,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나는 있잖아. 그래, 형만 있으면 돼. 재민이가 웃었습니다. 예전 그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형, 나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래, 잘 됐다. 형도 아직 일해? 응, 택배일.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재민이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형, 내가 도와줄게. 아니, 괜찮아. 형, 들어봐. 내 회사에 자리 하나 있어. 격리 쪽인데. 형 딱 맞을 것 같아. 재민아, 고맙지만. 형, 40년 전에 형이 나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형 도와줄 차례야. 나 이제 나이도 많고. 형, 67이면 아직 젊어. 우리 회사에 70 넘은 사람도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재민아, 나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형, 택배 일은 정말 힘들잖아. 몸 상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얘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헤어질 때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형, 다음 주에 또 보자. 매주 한 번씩 보자. 그래. 그리고 형, 이거. 재민이가 봉투를 줬습니다. 이게 뭐야? 형이 아버지께 빌려서 나한테 준 돈. 5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2천만 원 넣었어. 야, 이거 받을 수 없어. 형 받아. 이거 안 갚으면 나 평생 마음이 안 편해. 재민아. 그리고 형, 이건 빚 갚는 게 아니야. 감사의 표시야. 형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재민이를 만났어. 뭐라고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여보, 재민이가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했어.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당신이 선택하는 걸 따를게요. 정말? 네.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 얼굴 오늘 정말 밝아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재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나 그 일 하고 싶어. 정말? 잘 생각했어, 형. 근데 재민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나한테 특별 대우하지 마.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해줘. 월급도 똑같이 받을게. 형, 그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알겠지? 알겠어, 형. 형 말대로 할게. 저는 택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김 사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승호 씨, 좋은데 가는구만.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재민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 저는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승우 부장님입니다. 오늘부터 격리팀에서 일하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나이가 2배나 많았지만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재민이는 약속대로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형, 회사 생활 괜찮아? 응, 좋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걱정 마. 나 아직 팔팔하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허리도 덜 아팠고 손마디도 좀 나아졌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이랑 다르게 생기 있어요. 아들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 직장 다니시는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준혁아, 너도 잘 지내고.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형, 앉아. 무슨 일이야? 형,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 형. 그래서 형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주례를 서줄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주례를? 응. 형 말고 누가 하겠어. 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재민아. 형, 부탁이야. 그래, 알겠어. 내가 할게. 결혼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말을 했습니다. 신랑 박재민과 저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67년 전 같은 병원에서요. 우리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민이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해냈습니다. 재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재민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말씀드립니다. 재민이는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재민이는 누구보다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민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와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재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재민아. 형, 우리 이제 매주 보자.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 그래, 그러자. 지금 저는 69세입니다. 재민이와 저는 매주 만납니다. 가끔은 등산을 가고 가끔은 그냥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픈 기억도 행복했던 순간도. 형, 우리가 왜 40년을 헤어져 있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 같아. 나는 형한테 창피해서, 형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쓸데없는 고집이었어. 맞아. 진짜 친구라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재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40년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둘 다 행복합니다. 서로 곁에 있으니까요.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당신 재민 씨 만난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 웃음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눌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후회에, 자책에. 재민이를 다시 만나면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용서했습니다. 40년 전 일들을. 재민이도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겠죠. 지난주 재민이와 저는 신림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옛날 우리 인쇄소가 있던 자리. 지금은 편의점이 돼 있었습니다. 형, 여기가 우리 인쇄소 자리야. 그러게. 다 바뀌었네. 그래도 건물은 그대로네. 우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글쎄,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대출을 안 받았을까? 도박을 안 했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 형.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 모든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재민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 좌절, 고통, 그 모든 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형, 나는 후회 안 해.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더 소중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글쎄,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나도. 형,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는 서로한테 솔직하게 살자.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래, 약속하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7년 전 같은 날 태어난 두 손. 어제 저는 손주들에게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단다. 누구예요? 할아버지랑 같은 날 태어난 친구야. 와, 신기하다. 그 친구랑 40년 동안 못 만났어. 그런데 다시 만났지. 왜 못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서로 자존심도 있었고, 창피하기도 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운 게 있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할아버지, 저도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
그럼 먼저 손 내밀어봐. 미안하다고, 친구하자고. 창피한데. 창피한 건 잠깐이야. 근데 친구를 잃으면 오래 후회한단다.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준혁아, 너도 친구 소중히 해라. 나이 들수록 옆에 남는 사람이 없어. 네, 아버지. 오늘은 제 69번째 생일입니다. 재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 저녁에 우리 집에서 먹자. 아내가 음식 준비했어. 알겠어. 고맙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민이네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같이 가자. 그래요. 내가 케이크 사갈까요? 좋지. 우리는 저녁에 재민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재민이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형수님.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푸짐했습니다. 재민이 아내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 후 재민이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 이거 뭔데?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게, 형, 내가 그동안 모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사진들.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의 젊은 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걸 어떻게 다 모았어? 이것저것 뒤져서 찾았지. 옛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우리 사진. 등산 갔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형, 우리 이제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자. 그래. 저는 사진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친구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4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네, 운명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사진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고 잃었다가도 다시 찾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손 내미는 것. 재민이가 40년 만에 보낸 그 문자 한 통. 그게 우리의 새 시작이었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먼저 손 내미는 게 용기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서먹해진 가족, 마음의 빚을 진 사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니? 그 한마디로 40년의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상대방의 그리고 자신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보낼 시간이 아까운 나이입니다. 솔직해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친구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에 남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배운 건 이거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손 내밀기에 늦은 때란 없으니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다시 만난 친구가 있나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